한국의 통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그들의 비밀 전략 보고서엔 단 하나의 문장이 반복됩니다. 인구 8천만의 거대 한국, 대륙의 끝이자 태평양의 시작을 동시에 거머쥔 단일 국가. 반세기 동안 강대국들을 갈라놓던 완충지대는 증발하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세계적 화력과 독점적 반도체 공급망이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도 길들일 수 없는 전략적 괴물의 출현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 통제불능의 가능성을 공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한국을 세계 질서의 가장 위험한 변수로 지목했는가? 지금 그 비정한 진실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홀먼입니다.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아침 저는 강의실 문을 닫으며 학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불편할 거라고요. 제 손은 분필을 쥐고 칠판을 향했고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완충지대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국이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다 손을 멈췄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0여 명의 젊은 학자들, 그들은 아마도 지난 10년간 같은 교과서를 읽어왔을 겁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다. 한국은 동북아의 피해자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완충지대다. 저 역시 그렇게 가르쳐왔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프레임을 폐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변했으니까요. 저는 강단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분류해왔다고요. 분단의 비극, 냉전의 유산, 미국의 동맹국. 이 모든 단어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한국을 고정된 존재로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고정된 존재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변수이고 모든 변수는 조건에 따라 폭발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변수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칠판 옆에 서서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몇몇은 이미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배웠느냐고요? 대부분은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국가,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 경제는 강하지만 군사적으론 제한적인 국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은 한국을 과거의 틀 안에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다. 균형을 흔들 수 있는 국가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분필 가루를 털어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국제정치는 힘의 분포로 결정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많은 자원을 쥐고 있느냐. 하지만 크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쓸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힘을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힘을 생산하고 배분하는 국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준비해둔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구매 목록, 반도체 공급망 집중도 분석. 학생들은 스크린을 바라봤고 저는 그 수치들이 그들의 인식을 흔들기를 바랐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9번째 방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제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고 호주는 한국제 장갑차를 선택했죠.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의존의 시작이에요. 의존은 언제나 협상력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학생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만약 유럽이 전쟁에 휘말린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무기를 요청할 것 같으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 생산량으로도 부족합니다. 재고는 바닥났고 생산 라인은 포화 상태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강하지만 더 이상 모든 전선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공백을 메울까요? 독일? 프랑스?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저는 다시 칠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큰 글씨로 적었어요. 보호받는 국가는 의존한다. 균형을 흔드는 국가는 의존을 받는다.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편함은 학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편안한 프레임 안에 머물렀죠.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프레임은 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 프레임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런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는 안정적으로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질서는 지금 조용히 재편되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유럽은 여전히 재무장 속도가 느리며, 중국은 해양으로 확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중간 체급 국가들의 선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한국이 어느 날 자신의 전략적 선택을 독자적으로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만약 한국이 방산 수출을 중단한다면, 만약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조정한다면, 만약 한국이 동맹 구조를 재협상한다면, 이 질문들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 시나리오예요. 저는 강단 끝에 서서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요. 완충지대가 아니라 잠재적 교란 요인으로요.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 계산으로요. 왜냐하면 세계 질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는 질서 속에서 중간 체급 국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중간 체급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엔 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다룰 거라고요.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누군가는 이미 반박 자료를 찾기 시작한 듯 했어요. 몇몇 학생은 서로 속삭이며 복도로 나갔고, 몇몇은 제게 다가와 질문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질서의 축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어진 축 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관찰 대상이 아니라 계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던진 명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했어요. 분노일까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아마도 세 가지 모두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학문은 불편함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수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죠. 이틀 후, 저는 같은 강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몇몇은 지난 시간 이후 준비해온 질문지를 펼쳐두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강단으로 걸어가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보다 더 날카로울 거라고요. 지난 시간 제가 던진 명제는 도발이었지만, 오늘은 그 도발을 뒷받침할 구조를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 분석 보고서, 유럽연합 군사 지출 현황, 중국 해군 확장 타임라인, 러시아 에너지 수출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지도. 학생들은 스크린을 응시했고, 저는 첫 페이지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한국을 위협국으로 규정했을 때,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중간 체급 국가가 위협이 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가로지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위협은 절대적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위협은 상대적 변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바로 그 상대적 변화의 한복판에 있어요. 강대국들은 여전히 크지만 그 크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칠판에 5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공급망. 학생들은 노트를 펼쳤고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동시에 모든 전선에 존재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태평양 전략, 유럽 방위 공약, 중동 안정화, 이 모든 걸 동시에 감당하려면 미국의 병참 능력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했죠. 미국은 무기를 보냈지만 생산 속도는 소비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재고는 바닥났고 동맹국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유럽이에요. 유럽은 재무장을 선언했지만 실행 속도는 느립니다. 독일은 1,000억 유로 국방기금을 조성했지만 실제 전력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겁니다. 프랑스는 자체 방산 기반을 갖췄지만 대량 생산 속도에선 한계가 명확해요. 영국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은 급하게 무기를 찾고 있지만 공급처가 부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백이 발생했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확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포위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1대1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확장은 주변국들의 경계를 불러일으켰어요. 일본은 방위비를 2배로 늘렸고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잠수함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커졌지만 그만큼 저항도 커졌어요. 저는 네 번째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했지만 그 무기는 양날의 검이 되었어요.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급격히 낮췄고 대신 미국과 중동, 북아프리카로 공급처를 다변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경제 제재와 고립은 장기적으론 국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강대국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예전처럼 압도적이진 않아요. 저는 마지막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공급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어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멈췄고 의료 장비 부족으로 국가들이 서로 물자를 가로챘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공급망은 더 이상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칠판 중앙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썼어요. 질서 공백. 학생들은 조용히 받아 적었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대국들이 각자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질서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그 공백을 메워야 하고 메우는 국가는 영향력을 얻게 되죠. 과거엔 그 공백이 크지 않았어요. 미국이 압도적이었고 유럽은 안정적이었으며 공급망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다시 넘겼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제 무기 구매 계약서, 나토 회원국들의 긴급 군수 요청 목록, 유럽 반도체 수입 의존도 분석.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공백을 누가 메웠는지 아느냐고요. 독일이 메웠나요? 프랑스가 메웠나요? 아니에요. 한국이 메웠습니다.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기회를 잡은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과 구조를 바꾸는 건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에요.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위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한국제 전차 없이는 전력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노르웨이는 한국제 방공 시스템을 핵심 자산으로 편입했으며 호주는 한국제 장갑차를 주력으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의존 관계의 시작입니다. 저는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질서가 약해질수록 중간 체급 국가의 움직임은 더 위험해진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계속 한국을 작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미국이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을 때,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안 됐을 때, 중국이 주변국 경계에 막혀 있을 때, 바로 그때 한국 같은 국가의 선택은 엄청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런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갔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지금 재편되고 있다고요. 미국 중심 질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틈새에서 중간 국가들의 역할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선택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을 다룰 거라고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강의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특히 리웨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준비한 듯 보였어요. 저는 문을 닫고 강단으로 걸어가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반박이 시작될 거라고요. 지난 2시간 동안 저는 일방적으로 말했지만 이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지난 시간 적어둔 문장이 남아있었어요. 질서가 약해질수록 중간 체급 국가의 움직임은 더 위험해진다.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 누구든 질문이나 반론이 있느냐고요. 리웨이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리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교수님의 분석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요. 한국을 위협국으로 규정하는 건 체급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리웨이는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GDP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10배, 국방비는 4배 이상, 인구는 28배. 리웨이는 데이터를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이고 한국은 여전히 중간 체급에 불과하다고요. 아무리 방산 수출이 늘어나고 반도체 점유율이 높아도 절대적 규모에서 한국은 중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리웨이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리웨이의 데이터는 정확하다고요. 중국은 크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덩치가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덩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덩치가 공백을 메우진 않는다. 학생들은 받아 적기 시작했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GDP가 한국보다 10배 크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GDP가 유럽의 방산 공백을 메웠나요? 중국의 국방비가 4배 많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군사력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의 확장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3년간 유럽 국가들의 한국 방산 수입 급증 그래프, 폴란드 국방부 계약 문서, 노르웨이 방공망 재편 계획서. 저는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제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가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납기였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수백 대를 인도할 수 있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독일은? 프랑스는? 그들은 주문을 받아도 5년 이상 걸립니다. 리웨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는 생산 속도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중국도 원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산 속도는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빠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나토 표준에 맞춰 생산하고 서방 기술과 호환되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칠판에 다시 썼습니다. 체급은 크기가 아니라 누가 멈추지 않고 생산하느냐로 결정된다. 리웨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중국이 크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그 증강은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어요. 일본은 방위비를 GDP 2%로 올렸고 호주는 핵잠수함 확보를 결정했으며 필리핀은 미군 기지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이 클수록 저항도 커졌어요.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한국은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전차를 팔고 호주에 장갑차를 공급하고 노르웨이 방공망에 참여하면서도 그 누구도 한국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한 파트너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중국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더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위협은 명확합니다. 군사력 확장, 영토 주장, 경제 압박. 모두가 그걸 알고 대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변화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방어적 국가로 인식되니까요. 저는 다시 칠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리웨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체급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정적 수치만 봅니다. GDP, 인구, 군사비. 하지만 국제정치는 동적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누가 공백을 메우며 누가 신뢰를 얻느냐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중국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 출신인 리웨이에게 이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문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저는 강단 끝에 서서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덩치가 큰 국가는 주목받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는 구조를 바꿉니다. 중국은 전자이고 한국은 후자예요.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국가가 장기적으론 더 예측 불가능합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반론을 다룰 거라고요. 일본 학생이 준비한 인구절벽 논리를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리웨이는 노트북을 닫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덩치와 속도, 크기와 영향력. 이 두 축 사이에서 세계는 재편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재편의 중심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강의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 리웨이와의 논쟁 이후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제 주장을 단순한 도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지하게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오늘은 사토 켄지가 그 역할을 맡을 것 같았어요. 그는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강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꺼낼 예정이었어요. 지난 3번의 강의에서 저는 현재의 한국을 분석했지만 오늘은 미래의 한국을 다룰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능성으로서의 한국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칠판에 천천히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통일. 강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을 크게 떴고 사토는 펜을 멈췄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현재의 한국을 논의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통일이라는 가능성이에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독일 통일도 1989년 이전엔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소련 붕괴도 1990년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역사는 비현실적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현실적 사건들이 세계 질서를 재설계했죠. 저는 책상 위에 준비해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어요. 저는 그걸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현실이 됩니다. 평화적 합의든 북한 체제 붕괴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저는 지도 위 휴전선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공간 재편입니다. 휴전선이 사라지고 한반도는 단일 영토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완충지대는 사라진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직접 국경이 된다. 학생들은 받아 적기 시작했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통일되는 순간 그 완충지대는 증발합니다. 압록강 건너편은 중국 지린성이고 두만강 건너편은 러시아 연해주예요. 한국은 대륙과 직접 연결되고 동시에 태평양으로 열린 해양 국가가 됩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전략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질서는 한반도 분단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미국은 남쪽에 주둔하고 중국은 북쪽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며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되면 이 모든 계산이 무너져요.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듯 말했어요. 통일은 감정적 사건일 뿐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요. 오히려 한국에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재건 비용, 체제 통합 비용, 사회 혼란. 독일도 통일 후 수십 년간 고통받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어요. 통일은 비용이 듭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비용과 이익은 시간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단기적으론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론 완전히 다른 계산이 나와요. 저는 칠판에 다시 썼습니다. 통일은 감정적 사건이 아니다. 전략 구조의 재설계다. 학생들은 조용히 받아 적었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무엇을 얻을까요? 첫째, 공간입니다. 북한 영토는 남한보다 약간 크고 자원이 풍부해요.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이런 자원들은 지금 중국이 독점하고 있지만 통일되면 한국이 직접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결성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동북 삼성 연결, 유라시아 대륙 접근. 한국은 더 이상 섬처럼 고립된 반도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연결하는 허브가 되죠. 저는 지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입니다. 북한 인구 약 2,500만, 남한 인구 약 5천만. 합치면 7,500만에서 8천만 규모의 단일 시장이 형성돼요. 이건 영국보다 크고 프랑스와 비슷하며 독일보다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 유럽의 주요 강국과 동급 체급이 되는 거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낙후되어 있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낙후는 비용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낙후된 지역은 재건 투자가 필요하고 재건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발합니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 재건에 수조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인식의 변화예요. 지금 한국은 분단 국가로 인식됩니다. 불완전하고 취약하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보이죠. 하지만 통일되면 한국은 완성된 국가가 됩니다. 더 이상 미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완결된 전략 단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칠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분필을 들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통일을 한국의 내부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통일은 영내 질서 전체를 재편하는 사건이에요. 중국은 완충지대를 잃고 러시아는 영향력 통로를 상실하며 미국은 동맹 구조를 재협상해야 하고 일본은 새로운 이웃 국가와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사토는 여전히 회의적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게 통일된 한국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동시에 연결된 단일 공간이 된다. 완충지대 없는 한반도,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 8천만 인구의 한반도. 그 가능성은 아직 현실이 아니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강의실 문을 열며 사토 켄지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고 화면엔 각종 통계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지난 시간 통일 변수를 다룬 후 사토는 반드시 반박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일본 출신인 그에게 통일된 한국은 단순한 학문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저는 칠판에 지난 시간 마지막 문장을 다시 적었어요.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동시에 연결된 단일 공간이 된다.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 누구든 반론이 있느냐고요. 사토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교수님의 통일 시나리오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요.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사토는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출산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0.72명.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사토는 데이터를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고 2050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무너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사토의 논리가 설득력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인구 구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사토의 데이터는 정확하다고요. 한국은 출산율이 낮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어요. 바로 현재 국경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통일이 일어나면 계산이 달라진다. 학생들은 받아 적기 시작했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남한 인구는 약 5천만입니다. 출산율 0.72명, 고령화 가속,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죠. 하지만 통일되면 북한 인구 약 2,500만이 추가됩니다. 단순 합산으로 7,500만에서 8천만 규모가 되는 거예요. 사토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의 인구 구조는 남한과 다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젊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경제 낙후로 의료 수준이 낮아 평균 수명은 짧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고령화 속도를 늦춰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펼쳤습니다.
북한 인구 피라미드 분석 자료였어요. 저는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20대에서 40대 인구 비율은 남한보다 높습니다. 이들은 통일 후 노동시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예요. 물론 교육 수준, 기술 격차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칠판에 다시 썼습니다. 인구 8천만. 북측 젊은 노동력. 남측 자본과 기술. 재건 투자 특수. 사토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계속 반박했습니다. 그는 통일 비용이 엄청날 거라고 말했어요. 독일은 통일 후 수십 년간 동독 재건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부담이 독일 경제를 짓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운명을 겪을 거라고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독일 사례는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다른 조건에 있어요. 첫째, 독일 통일은 1990년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직후였고 유럽 전체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2020년대예요. 글로벌 자본시장은 훨씬 유동적이고 투자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한국은 이미 방산,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북한 재건은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망. 이 모든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론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이어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하지만 통일 직후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체제 통합, 화폐 통합, 법률 통합. 이 모든 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혼란이 곧 실패는 아니에요. 저는 칠판 앞으로 돌아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구 절벽은 구조 문제다. 공간이 확장되면 구조는 재편된다. 학생들은 조용히 받아 적었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제 공간의 문제입니다. 남한만 놓고 보면 5천만 인구가 좁은 영토에 밀집해 있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통일되면 북한 영토가 추가되고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며 생활비가 낮은 지역이 생겨요. 청년들은 선택지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경제활동 공간 자체가 확장됩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를 더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사토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교육 수준은 낮고 시장 경제 경험도 없다고요. 이들을 생산 인력으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세대 걸릴 수도 있고 10년 만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노동 의욕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통일은 기회니까요. 더 나은 삶, 더 높은 소득, 더 많은 자유. 이 모든 게 그들을 빠르게 적응하게 만들 거예요. 강당 끝에 서서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인구 절벽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정적 모델만 봅니다. 현재 출산율, 현재 국경, 현재 구조. 하지만 통일은 모든 변수를 바꿔요. 공간이 확장되고 인구가 추가되며 경제 모델이 재편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편 과정에서 인구 절벽은 상쇄될 수 있어요. 사토는 노트를 덮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역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일본에겐 통일 같은 변수가 없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그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엔 동맹 구조와 대륙 연결성을 다룰 거라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통일을 어떻게 볼지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인구 절벽은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변수는 그 위협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주변국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분위기가 또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로슨과 이반 페트로프가 나란히 앉아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미국 출신 에밀리와 러시아 출신 이반, 이 둘은 평소엔 거의 대화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통일된 한국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각자 대변할 거라고요.
저는 칠판에 지난 시간 마지막 문장을 다시 적었어요. 인구 절벽은 구조 문제다. 공간이 확장되면 구조는 재편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통일의 물리적 변화를 다뤘다고요. 공간 재편, 인구 구조 변화, 경제 확장. 하지만 오늘은 다른 차원을 다룰 겁니다. 바로 동맹과 통로의 문제예요. 에밀리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에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교수님의 분석에는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고 통일 후에도 그 구조는 유지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지속되어 왔고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며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변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에밀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반도 손을 들었어요. 이반은 다른 각도에서 반박했습니다. 통일된 한국은 대륙 연결의 통로가 될 거라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에너지 파이프라인, 유라시아 물류망. 이 모든 게 러시아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학생은 각자의 논리로 통일된 한국을 자국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에밀리와 이반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을 했다고요. 하지만 둘 다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신뢰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다. 학생들은 받아 적기 시작했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한미동맹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동맹은 공통 이익이 있을 때 유지됩니다. 지금 한미동맹의 핵심은 뭘까요? 북한 위협 대응, 중국 견제, 영내 안정. 이 세 가지예요. 하지만 통일되면 북한 위협은 사라집니다. 중국 견제는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통일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자체가 충분히 강해지니까요. 인구 8천만, 첨단 산업 기반, 대륙 연결성. 이 모든 걸 갖춘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군사력에 의존할 거라고요. 해구산, 미사일 방어, 첨단 무기 체계. 이 모든 게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존은 쌍방향입니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펼쳤어요. 저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 한국산 배터리 의존도, 한국산 군수 부품 의존도. 저는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해요. 전기차 배터리는 역시 한국이 핵심 공급국입니다. 최근엔 군수 부품까지 한국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칠판에 다시 썼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집중, 첨단 무기 부품 의존, AI 서버 공급망.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계속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 문제일 뿐이고 안보는 다르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제와 안보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최첨단 무기는 작동하지 않고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 전력망은 멈추며 서버가 없으면 AI 군사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돼요.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미국의 첨단 전력 체계 일부가 흔들립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반의 주장을 봅시다. 이반, 당신은 한국이 대륙 연결 통로가 될 거라고 했죠? 맞아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매력적입니다. 유럽까지 육로로 연결되고 에너지 파이프라인은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며 물류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문했습니다. 통로는 누가 통제하나요? 러시아는 그 통로를 자국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통일된 한국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 통로를 자국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겁니다. 철도 사용료, 에너지 가격 협상, 물류 허브 구축. 러시아가 통로를 제공하지만 한국이 그 통로를 어떻게 쓸지는 한국이 결정하는 거죠. 이반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없이는 대륙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러시아는 필수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필수 파트너라는 건 러시아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원하고 아시아 시장 접근을 원하며 대중국 협상력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그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저는 칠판 앞으로 돌아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첨단 전력과 서버가 멈춘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동맹과 통로를 고정된 구조로 봅니다.
미국 동맹은 영원하고 러시아 통로는 러시아가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통일된 한국은 그 구조를 재협상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다시 넘겼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수출 비중,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저는 하나씩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공급망의 핵심 노드입니다. 통일되면 그 위치는 더 강화돼요. 왜냐하면 생산 능력이 확장되고 대륙 연결성이 추가되며 협상력이 극대화되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국가들은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통일을 두려워한다. 에밀리와 이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통일된 한국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도 러시아의 순종적 통로도 아니라는 걸요. 통일된 한국은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군사력이 아니라 연결성이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가 왜 통일을 경계하는지 최종 결론을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에밀리와 이반은 말없이 강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맹과 통로 사이에서 통일된 한국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율성이 세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지난 몇 주간의 논의를 거치며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리웨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귀 기울이고 있었고 사토는 불편해하면서도 논리를 따라오고 있었으며 에밀리와 이반은 각자의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묶을 시간이었어요. 칠판엔 아직 지난 시간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국가들은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통일을 두려워한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한국을 다뤘다고요. 현재의 한국 통일의 가능성, 주변국들의 반응. 하지만 오늘은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위협으로 만드느냐고요.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군사력 숫자만 봅니다. 전차 몇 대, 전투기 몇 대, 군인 몇 명. 이런 지표들로 한국을 평가하죠. 하지만 그건 20세기 사고방식이에요. 21세기 위협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칠판에 4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연결성, 생산 속도, 공급망 집중, 공간 재편. 학생들은 조용히 받아 적었고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첫 번째, 연결성입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예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없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없이는 방위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저는 책상 위 자료를 펼쳤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지도였어요. 저는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과 대만에 집중되어 있고 배터리 공급망은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으며 조선은 한국이 압도적이고 최근엔 방산까지 한국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하지만 중국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냐고요. 중국도 공급망의 핵심 노드인데 왜 한국만 특별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도 공급망 핵심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는 신뢰예요. 저는 칠판에 다시 썼습니다. 중국은 경계 대상이다. 한국은 신뢰 파트너다. 학생들은 받아 적기 시작했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 동맹국이며 서방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서방은 한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생산 속도예요. 한국은 빠릅니다. 폴란드가 전차를 주문하면 2년 안에 인도하고 호주가 장갑차를 요청하면 3년 안에 배치하며 노르웨이가 방공망을 원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해요. 독일은 5년 이상 걸립니다. 프랑스는 역시 비슷해요. 미국은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에요. 속도는 신뢰를 만듭니다. 약속한 시간에 제품을 인도하고 계약을 지키며 품질을 유지하는 국가. 그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가 쌓이면서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어요. 중국이 마음먹으면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미국도 생산 라인을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산 라인 확장은 시간이 걸려요.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갑니다. 저는 세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공급망 집중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협상력은 커져요. 만약 한국이 어느 날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면, 만약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조정한다면, 만약 한국이 방산 수출을 중단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일부가 즉시 마비됩니다.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라고요. 수출을 중단하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타격의 크기가 다릅니다. 한국은 수출을 중단해도 내수 시장과 다른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반면 의존국들은 대체 공급처를 즉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네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공간 재편이에요. 이건 통일 시나리오에서만 작동합니다. 통일되면 한국은 물리적 공간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며 자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대륙 연결성이 추가돼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은 중간 체급 국가에서 지역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저는 칠판 중앙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썼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그 국가는 지역 질서를 재설정한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군사력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사용하는 순간 소모돼요. 반면 연결성은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한국이 더 많은 국가에 반도체를 공급할수록, 더 많은 국가에 무기를 팔수록, 더 많은 국가와 기술 협력을 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커져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통제력이다.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무기로 위협하지 않아요. 한국은 연결성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군사력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통제하기 어려워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고요. 최종 결론을 내릴 겁니다. 통일된 한국이 왜 균형을 재설정하는 국가인지, 그리고 세계가 왜 통일을 경계하는지 정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연결성, 속도, 집중, 공간. 이 네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중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는 마지막 강의를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지난 몇 주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리웨이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사토는 노트를 펼쳐놓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에밀리와 이반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논의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세계가 두려워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통제력이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쳤다고요. 한국을 위협국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질서 공백, 체급 논쟁, 통일 변수, 인구 구조, 동맹 관계, 그리고 연결성까지. 이 모든 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천천히 문장을 적었습니다. 왜 세계는 통일을 경계하는가? 학생들은 조용히 받아 적었고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가정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가정해봅시다. 통일이 현실이 됐어요. 완충지대는 사라졌고 인구는 8천만이 됐으며 북한 영토는 재건 중이고 대륙 연결성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통일된 한국이 어느 날 자율적 결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칠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질문을 적었어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인구 8천만 시장이 형성되면, 공급망과 군사력이 결합하면, 자율적 결단을 내린다면.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받아 적었고 저는 하나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압록강 건너편에서 통일된 한국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북한이라는 완충 공간이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만강 너머는 이제 한국 영토예요.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새로운 안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펼쳤습니다. 동부가 지도였어요. 저는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휴전선이 사라진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는 단일 국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각국의 전략 계산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잃으며 미국은 새로운 협상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저는 두 번째 질문을 가리켰습니다. 인구 8천만 시장이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에요. 8천만은 영국보다 크고 프랑스와 비슷하며 독일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 8천만은 높은 교육 수준, 첨단 기술 기반, 강력한 제조업 역량을 갖춘 인구예요. 북한 재건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가 유입되고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며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엔 수십 년이 걸리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해요. 그리고 바로 그 방향성 때문에 주변국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20년 후, 30년 후 한국이 어떤 국가가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세 번째 질문을 가리켰습니다. 공급망과 군사력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여기에 통일 후 확장된 생산 능력과 군사력이 결합되면 한국은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보다 작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위치와 타이밍입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있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한국은 자신보다 큰 국가들의 전략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질문을 가리켰습니다. 자율적 결단을 내린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동맹 구조 안에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통일된 한국은 충분히 강해져서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만약 한국이 어느 날 반도체 수출을 조정한다면, 만약 한국이 방산 수출을 특정 국가에만 집중한다면, 만약 한국이 대륙 연결철도 사용권을 협상 카드로 쓴다면,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동맹국이고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이익이 일치할 때 유지되고 이익이 엇갈리면 재협상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변하며 전략이 재조정될 수 있어요. 저는 칠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분필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각국의 전략 계산은 유지될까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아니오입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은 중국의 완충지대 전략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영향력 통로를 재협상하게 만들며 미국의 동맹 구조를 재조정하도록 압박하고 일본의 지역 내 위치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질서는 균형 위에 서 있어요. 그 균형은 각국의 전략 계산이 예측 가능할 때 유지됩니다. 하지만 통일된 한국은 그 예측 가능성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더 이상 약한 국가가 아니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며 누군가의 완충지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칠판에 최종 문장을 적었습니다. 통일된 한국은 중간국이 아니다. 균형을 재설정하는 국가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받아 적었고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통일을 경계합니다. 공개적으론 지지하지만 내부적으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를 재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지, 누가 손해를 볼지, 누가 이익을 얻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강단 끝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리웨이는 노트를 응시하고 있었고 사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에밀리와 이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강의실을 나가도 한국이라는 변수는 계속 작동할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책을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통일을 경계합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몇몇은 불편해 보였으며, 몇몇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이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 런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반도가 선명했어요. 완충지대 없는 한반도, 8천만 인구의 한반도,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 그 가능성은 아직 현실이 아니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이 논의는 오늘로 끝났지만 현실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세계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